안녕하세요, 마음대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초시, 재임용 2번 동안 공부하면서 만든 2차 심층 면접 만능 키워드와 만능 틀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며칠 동안 공부하면서 내용을 정리했고요. 영상이 길지만 구석구석 꿀팁이 많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임용 면접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1편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에서는 심층 면접 체크리스트, 유창하게 말하는 방법, 면접장 분위기,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한 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보너스 자료로 생각해두면 도움이 될 만한 질문 리스트를 아래 구글 드라이브 링크에 올렸습니다. 클릭하시면 다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능 틀입니다. 학생이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만능 틀인데요. 여기서 문제들이라 하면 공격, 울화, 정서 조절 불가, 도난, 자해, 반항 등등 아주 다양한 행동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걸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답변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개인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 상담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탐색하고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신뢰가 전제되어야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상담을 통해서 학생의 마음을 읽으며 문제를 이해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하면 됩니다. 주장, 근거, 재주장의 형식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1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회복적 대화를 통해서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행동이 궁극적으로 주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스스로 탐색하도록 해서 학생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 계약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동 계약은 자기 관리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학생은 규칙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자기 주도적으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관련 문제를 극복한 위인의 자서전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느 대답에나 들어갈 수 있는 만능 틀입니다. 비슷한 문제를 지녔던 위인의 자서전을 선물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학교폭력 관련 자서전에는 엘버트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나폴레옹, 뉴튼 등이 있습니다. 모두 어린 시절 따돌림을 당한 위인들입니다. 다음으로 가정학대 관련 자서전은 헬렌 켈러 스승인 앤 설리번, 베토벤, 오프라 윈프리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존주의 교육 철학입니다. 교육학에서 배우셔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개념이 맞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실존주의 교육 철학에 따르면 성장은 일직선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연한 만남, 경험, 위기, 상담, 조언 등을 통해서 비연속적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학생과 개인 상담하거나 체험 활동하는 것에 근거로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저는 지속적인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교육 철학에 따르면 사람은 구조화된 상황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경험, 조언, 위기 등의 인생의 우연적인 요소로 인해 비연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사제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비구조화된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학생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주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개인 상담하거나 체험 활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흔한 대처법인데 근거가 괜찮다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만능 키워드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방안이 나오면 다음 중에서 답변을 드리면 됩니다. 첫 번째, 신뢰서클입니다. 신뢰서클은 공동체가 갈등이나 문제를 직면할 때 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신뢰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항이 발생됩니다. 학생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학교폭력이 더욱더 적어집니다. 두 번째로 또래 지킴이가 있습니다. 또래 지킴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폭력을 발견하면 또래 지킴이가 바로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활동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은 사각지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또래 지킴이가 있다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고 폭력 사태가 커지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제동행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폭력은 기본적으로 학생들 간의 신뢰가 없을 때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신뢰관계가 전제되면 학교 폭력은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믿을 만한 어른이 한 명 있는 것만으로도 전부 다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구조화된 상황 속에서 폭력적이지 않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연습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입니다. 이 만능틀은 어떤 문제에서든 모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모모 예방 교육도 만능틀이 됩니다. 앞에 키워드만 바꾸면 어떤 문제에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 같은 경우에는 게임 중독 예방을 실시해서 학생들이 관련 다큐를 보고 토론하여 게임이 자신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는지, 그리고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스스로 느끼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면 됩니다. 다음으로 바른 언어 사용 캠페인이 있습니다. 바른 언어 사용 캠페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언어를 사용해야 좋은 행동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언어부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인데, 다양한 문제에 답안이 될 수 있는 만능 틀입니다. 역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학업 중단입니다. 학업 중단의 개념은 학생이 어떠한 이유로 정규 교육과정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학업 중단 숙려제가 있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일종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에게 상담, 대안적인 여러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서 최대한 학교에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교육학 대시와 라이언의 이론을 넣어도 됩니다. 유능성의 방법 같은 학급 내 1인 1역할을 제공해서 학생에게 작은 성취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내적 동기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관계성, 관계 중심 개인 상담을 실시해서 학생이 학교 생활에 내적 동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번에서 아까 말씀드린 문제 해결 만능 틀을 써도 됩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 연계,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도 만능 틀입니다. 가정 연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가정은 1차 사회화 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학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또 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과 가정에서의 교육 방향이 다르다면 학교에서 받는 교육이 저해됩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연계의 경우에는 최근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학생들의 개성, 특성도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교사 혼자서 많은 학생들의 교육적인 요구를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면 효과적인 교육이 실시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통일교육입니다. 통일교육 관련 주제가 나온다면 기억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올바른 북한관입니다. 북한이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인권들을 탄압했는지 사실을 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전한 안보관입니다. 지금 독재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중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민주주의는 상당히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 통일관입니다. 통일은 개인마다 이견이 갈릴 수 있는 논제긴 하지만 민족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통일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교육부에서 그렇게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학생에게 관심을 많이 주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야 될 때 관련해서 곁들이면 좋을 말들입니다. 일곱 번째, 문제아동의 학부모 협조를 이끌어내는 법입니다. 첫 번째, SNS나 가정통신문,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신뢰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상호 신뢰가 있어야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하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객관적인 기록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학생의 문제 행동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처벌의 목적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생을 미워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해서 다시는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과 학생 스스로 성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전한 내면을 갖추기이고요. 두 번째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나를 둘러싼 환경들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성교육의 실시 방법은 첫 번째, 바른 언어 사용 캠페인, 이는 뒤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고요. 두 번째, 교사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의 거울입니다.
학생들의 좋은 모델이 되어서 학생들이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교사부터가 모범적인 행동과 모범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고요. 인성교육의 효과가 퍼지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학생의 실생활에서 퍼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제 동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성은 인위적인 교육 구조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서로 배려하는 능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성교육 실시 방안입니다. 성교육에는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준비했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성에 대한 관심과 신체 변화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임을 강조하겠습니다. 청소년기 성관념은 자기 정체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자아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겪고 있는 모든 변화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강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변화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행동에는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성을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타인이 불쾌감을 느끼는 행동은 의도가 어떻든 반드시 금지되어야 함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제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대중교통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보는 역할극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성폭력 대처 같은 경우에는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극을 통해 실제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삶에 와닿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육이 나와도 성폭력 예방 교육도 어떻게 보면 하위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 지역사회 연계는 정말 만능 틀이고요. 실시 방안에서 정말 생각이 안 나면 가정 연계나 지역사회 연계만 쓰셔도 두 개는 채우고 시작합니다. 열 번째, 성폭력 피해 학생 대처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번 문제 해결 방안 틀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래 내용을 곁들이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학생을 안심시키고 옷이나 상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성별이 다르다, 만약에 내가 남자인데 그 성폭력을 당한 학생이 여자다, 그러면은 다른 선생님과 함께 협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원스톱 지원센터, 한국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성폭력 피해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두면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11번째,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교사들이 만든 학습 동아리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사 역시도 발전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활성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요 조사를 하고 교사들의 관심과 흥미를 기반으로 자발적인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내적 동기를 가지고 해야 선생님들이 꾸준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수 사례의 공유입니다. 선생님들이 우수 사례를 모델링할 수 있어야 좋은 점들을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발표의 내실화입니다. 자신의 학습 공동체 활동 내용을 발표해서 다른 교사들에게 동기를 줄 수 있고 모델링을 통해서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우수 사례 공유와 발표의 내실화도 어떤 활동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관련 문제가 나올 때 만능으로 답할 수 있는 만능 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프로젝트 수업,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등등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도 발표의 내실화와 우수 사례 공유로 답변을 해도 괜찮은 답변이 됩니다. 12번째, 교권 관련 키워드입니다. 교권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받을 권리, 교육할 권리가 모두 포함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교육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관련 질문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 철학은 교사는 권위주의적이면 안 되지만 권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교권이 보장받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교권은 학습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권위를 가져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교사의 직업 만족도가 증진되기 때문입니다.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업 영역에 대해서 유능하다고 느낄 때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의 전반적인 기능이 상승합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삶에서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배우고 구성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교권이 확보되어야 학교의 전반적인 기능이 상승됩니다.
이를 통해서 공교육의 신뢰 회복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교권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가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과나 학생 지도에 있어서 확실한 전문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권위가 올라갑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대학원 진학 등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권위는 인위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과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른의 역할을 하면서 교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학부모와의 신뢰관계를 다지는 것입니다.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권위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학생들도 교사를 따르게 됩니다. 네 번째, 공정하고 일관된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같은 규칙을 적용하고 편애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번째,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을교육 공동체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한 아이를 위해 마을이 학교가 되고 주민이 교사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실시 방법으로는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기, 지역 인사 주민의 활용이 있고요. 이점으로는 마을에 대한 건강한 정체성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공동체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을의 교육적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은 첫째, 학생들이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는 없으니 교사가 먼저 정보를 선별해서 학생에게 제공을 하고요. 학생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학생 예산 참여제를 실시해서 학생의 생각을 생각에서만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의 단점으로는 지역 간에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지역마다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받는 혜택도 불평등하다는 점,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안 되고 형식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14번째, 놀이교육입니다. 놀이교육은 초등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그래도 놀이교육 관련해서 EBS 다큐도 나오고 최근에 놀이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변해서 답변을 준비해봤습니다. 과거에는 놀이가 아이들의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면 최근에는 놀이가 교육적인 기능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놀이교육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구조화된 환경 속에서의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인 규칙을 배우게 하고 사회성을 기르게 하며 둘째, 승패에 대해서 승복함으로써 정서 조절 능력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동은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을 터득하며 운동 능력을 발달시키며 넷째, 마지막으로 놀이는 아동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달시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놀이교육의 예시로 영국의 서머힐 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에서는 정규교육 과정의 대부분이 놀이로 구성되어 있지만 학업 성취율이 영국의 평균보다 높고 영국 사회를 이끄는 여러 인재들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놀이교육의 실시 방안은 첫째, 오프라인에서 재밌게 노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노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통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도시화가 되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는데 학교에 협조를 구해서 운동장을 개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5번째, 협동학습과 토론 토의학습입니다. 협동학습과 토론 토의학습도 거의 맞는 키워드입니다.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으로 협동학습과 토론으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만으로도 학생이 사회성이나 자기 표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지, 그리고 학생의 미래 핵심 역량을 어떻게 키울지,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 등등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협동학습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답변이 약간 밋밋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거를 창의적으로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시험을 봤을 때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가 유행이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한 영화 평론가가 퀸 멤버들이 끊임없이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고 절충하고 수렴하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적인 음악이 탄생했다고 말한 걸 봤습니다. 면접 중에 토론이 창의적 사고를 유발한다는 근거를 말했어야 됐는데 보헤미안 랩소디 사례를 근거로 삼았고 심사위원님들이 좋게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방안이 뻔한 것이라면 근거라도 뻔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번째,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설입니다. 매슬로우의 이론 또한 여러 문제에 대한 만능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총 5개로 나누었고 그중 2단계를 안전의 욕구라고 보았는데요. 학교에서 일단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더 고차원적인 욕구들이 생성됩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은 사회적 욕구나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도 안전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폭력 관련 질문에 대한 근거로 쓸 수도 있고, 관계 중심 교육의 장점이라든지, 토론 활동에 있어서 학생이 보호받는 듯한 느낌이 중요한 이유 등등 다양한 답변의 근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7번째, 교육학자 대시와 라이언의 내재적 동기 3원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시와 라이언은 내재 동기의 원천을 크게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으로 들었는데요. 이 개념도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충분한 근거로 쓰일 수 있는 만능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 자치회의, 학생 참여 예산제 등 자율성 관련 키워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죠. 저는 학급 자치회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자발적으로 동기를 느끼고 학급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자 대시와 라이언에 따르면 인간은 자율성을 느낄 때 내재적 동기가 증진됩니다. 학생들이 학급의 운영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 자율성을 느낀다면 내적 동기를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관계성, 유능성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깔끔합니다. 또 유능성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저는 1인 1역할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시와 라이언에 따르면 인간은 유능성을 느낄 때 내재적 동기가 증진됩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은 자신의 학급 내에서 자신이 유능한 존재임을 느껴야 내적 동기를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인 1역할을 통해서 학생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여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학생 말고도 교사 입장에서 문제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직 만족도의 저해 원인과 대처 방안을 말하시오. 이런 문제에서도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 이 3가지 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8번째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이는 기말고사나 수능 후 교육과정을 어떻게 정상화할지에 대한 답변과도 연관이 됩니다. 가장 떠올리기 쉬운 것이 켈러의 ARCS입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시 때 학생들이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ARCS 중에서 주의성과 관련성을 근거로 말을 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흥미를 이끌어내고 학생들의 실생활과 익숙한 과제를 제시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ARCS는 교육학의 이론에서도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실제 교사가 되고 나서도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거나 교육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라서요. ARCS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흥미 관련 문제의 답안에 근거를 만드는 것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번째, 2015 개정교육과정 핵심 역량 6가지 만능 틀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은 면접의 기본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과거의 성공에 대한 패러다임이 미래에 대한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 교육의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교육이 단편 지식을 주입하고 획일화된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개성이 저하되고 현실과 무관한 내용을 가르쳤다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를 살아가게 할 실제적인 지식을 구성하고 탐색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핵심 역량에는 아시다시피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관리 역량의 키워드는 학생이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입니다. 이를 키우는 방법에는 행동계약, 자기관리 프로그램, 매일 잘한 점 2개, 개선할 점 2개씩 적는 성찰일지, 학급 자치 법정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입니다.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이를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원 기반 교수법, 진로 상담 카드, 집단 토의, 학급 자치 회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창의적 사고 역량입니다. 창의적 사고 역량은 폭넓은 지식과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롭게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역량입니다. 이를 키우기 위한 방법은 토론, 인문학적 독서 감상, 협동학습, 시네틱스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의사소통 역량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이의 생각과 감정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능력입니다. 이를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는
집단 상담, 토론, 협동학습, 자기 주장 훈련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을 말합니다. 이를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는 집단 상담, 프로젝트 학습, 학급 자치회의, 학급 자치법정, 지역 봉사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미적 감성 역량이 있습니다. 심미적 감성 역량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다원성을 존중하는 능력입니다. 이를 키우는 방법에는 인문학적 독서 프로그램, 집단 상담, 감수성 훈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핵심 역량을 기르는 방법은 꼭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교과와 연관을 지어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 고민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과정중심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중심 평가를 하게 된 과정은 사람들이 평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평가가 바뀌어야 교육의 본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중심 평가의 목적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창의 융합 인재들을 기르기 위한 것이고요. 방안은 다 아시겠지만 수업 중에 준거를 기반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여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평가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20번째, 학부모와 관계를 증진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밴드나 SNS를 통해서 자주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는 방법이 있고,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부분은 개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에 학생의 강점을 적어주는 것도 관계를 증진하는 방법이고요. 학기 초에 자신의 교육 철학을 명확하게 밝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21번째, 알아두면 좋은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알바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물어보는 문제에 곁들여서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 13세 미만은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15세 미만이면 노동청에서 취직 인허증을 받아야 됩니다. 만 15세, 17세는 학부모와 교사의 동의가 있으면 알바가 가능하고요. 만 18세 이상부터는 자유롭게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알바를 가면은 그것은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알바를 하면은 부모와 교사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관련 답변을 한다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번째, 동료 교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답이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술자리나 비공식적 조직에 잘 참여를 해서 갈등 있는 교사와 관계적으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기면 동료 교사의 말을 경청하면서 객관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하지만 내가 고칠 수 없는 부분이면 선생님께 제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동료 교사에게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23번째, 학교, 학생, 교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답변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교육 철학적인 부분인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학생은 씨앗입니다. 제가 학생일 때도 비슷한 교복과 비슷한 머리를 한 여러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슷한 씨앗들이 지금은 자신만의 다양한 삶의 가치를 지니며 다양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교사는 농부입니다. 씨앗이 잘 자라도록 환경을 조성하면서 조바심을 내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잘 분별해서 씨앗이 특성마다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됩니다. 학교는 땅입니다. 땅은 씨앗들에게 양분을 제공합니다. 교육적 환경을 좋게 조성해야 씨앗들이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준비했었습니다. 24번째, 전태련 선생님 교육학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구체적, 긍정적 피드백입니다. 학생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 방안으로 말할 수 있는 만능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 학생에게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충분히 탐색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정했던 목표를 제시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수행과 기존의 목표가 어느 정도로 차이 있는지 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알려줘서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함께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25번째, 민주적 학교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적응하는 역량을 키우고 공동체 안에서 학생이 민주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학교입니다. 학생이 학교 구성원으로 학교 교육의 주체가 되며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학교 운영을 해야 되는데, 민주 시민을 키우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26번째,
장애 학생 지도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거나 조바심이나 조급증이 교육을 망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문제가 나오면 사도세자와 영조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습이 느린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저는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충분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신적으로 인지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학생에게 과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따라올 수 있을 때까지 시간과 기회를 주고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안을 준비했습니다. 27번째, 모모의 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답변에나 쓸 수 있는 만능 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예방 방안으로 어떤 것을 실행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학교폭력 예방의 날을 실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모의 날을 통해 학생들이 나눈 가치들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행동에서도 전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인데 학교폭력 대신 생태교육, 세계 시민교육, 통일교육 등등 아무거나 들어가도 됩니다. 28번째, 바른 언어 사용 캠페인입니다. 언어 관련해서 키워드가 나올 때 알아두면 좋은 것인데요.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고 체험하는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동시에 좋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외에도 바른 언어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학교 폭력과 연관되어 있고 인성교육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언어 사용 지도 방안은 바른 언어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 회복적 성찰문을 쓰는 것, 교사부터가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도 답안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29번째, 칭찬할 때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것입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에 따르면 학생들은 능력에 대한 칭찬을 받을 때 매 순간 유능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너무 어렵거나 쉬운 과제를 선택하게 되고,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하면 성장의 계기가 되고 도전적인 과제를 선정해서 도전합니다. 또 칭찬을 할 때는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런 점을 잘 생각해 두시다가 칭찬 관련해서 답변할 때 곁들이면 괜찮은 답변이 될 듯 합니다. 30번째, 체벌 관련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만 해도 체벌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현재 체벌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기준으로 체벌이 허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이 가능합니다. 다른 수단으로 교정이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학생에게 체벌을 하는 목적을 알리고 반성시키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셋째, 방법이 적절해야 됩니다. 정해진 도구로 체벌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때 체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정말 체벌하는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찾아보기가 힘들고 체벌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들이 많기 때문에 체벌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면접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체벌을 하게 될 때 위에 세 가지 조건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번째, 교육 관련해서 알고 있으면 좋은 문구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검투사는 관객들이 없으면 검을 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액팅아웃 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없는 장소에서 교사에게 대들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공격 추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도를 할 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생들 모두 앞에서 지도하기보다는 개인과 개인으로서 지도하면 학생이 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입니다. 이 문장도 되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협동학습을 하려고 할 때 혼자서만 하려고 하는 친구들 혹은 장애아동을 돕지 않는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할지 시연해봐라, 이런 문제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외우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시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사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번째, 교사가 변해야 학생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사의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나 교사가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할 때 근거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훌륭한 가정만한 학교가 없고 훌륭한 부모만한 교사가 없다. 이것은 가정교육과 연계해야 된다는 것을 근거로 말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입니다. 이는 협동학습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시를 준비했을 때 명언을 되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까먹었고 그 자료도 어디론가 날려먹어서 더 기억이 나면 따로 영상을 올리던지 댓글을 써서 남기는 방식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번째, 정서행동 특성검사입니다. 정서행동 특성검사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정서행동 특성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의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만든 검사입니다. 검사를 하면 크게 자살위험군, 관심군, 정상군으로 분류가 되고요. 자살위험군과 관심군 같은 경우에는 상담으로 연계가 됩니다. 33번째, 체험활동의 중요성입니다. 문제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탐방 같은 문화체험 활동의 의미, 목적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 이런 것을 물어본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실존주의 교육 철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우연한 경험을 통해서 비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고, 두 번째는 콜맨의 불평등 이론을 말해서 공기관인 학교가 가정에서 해주지 못한 것을 보상해야 교육적인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사회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교육에서의 평등은 개개인의 삶이나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즈너의 표현적 결과를 사용해서 학생으로 하여금 특정 활동을 하게 하여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들을 얻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기념관을 방문해서 학생들이 전쟁의 참혹함, 불가피함 등을 깨닫게 되면 이 또한 괜찮은 교육이 됩니다. 교육학적인 것을 말하면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드러나긴 하지만 모든 답변을 교육학적으로만 말하면 오히려 현장 경험이 없고 꽉 막힌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섞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답변의 10에서 20% 정도를 교육학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34번째, 감정교육입니다. 감정교육은 일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인 심미적 감성 역량을 키우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타인과 조화롭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감정교육에서의 포인트는 학생의 감정은 무조건 다 받아주어야 하지만 행동까지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에는 명확한 한계를 지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자기를 욕한 상황이라면 화나는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친구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그어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감정 교육의 단계는 첫째, 감정을 읽어주어서 신뢰관계를 쌓고, 둘째, 정확한 한계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정을 알아차리기 연습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대안 행동을 탐색하고 그것을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35번째,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약간 헷갈리는 개념이었고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울로 프레이리와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혁신학교는 파울로 프레이리가 얘기했던 은행 저축식 교육이 아닌 문제 제기식 교육을 통해서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주도적 학습이나 협력을 통해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당연히 대부분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가정 중심 평가를 실시합니다. 혁신학교 개념이 계속 추상적이어서 잘 머릿속으로 와닿지 않는데 평소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과 연관지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번째, 정치교육입니다. 정치교육도 최근에 조금 핫한 주제입니다. 정치교육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말들은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학생들은 몇 년 뒤에 사회로 나와 다양한 충돌과 대립,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인 입장을 겪는다. 아동과 성인의 유예기인 청소년 때 민주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해야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가 있고, 정치는 오히려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이고 삶이다. 사람이 정치적인 입장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정치적인 입장을 갖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치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답변은 교육의 정치화를 막고 정치의 교육화를 실시해야 됩니다. 학교가 세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 교육이 필요한데, 토론의 현안을 중립적으로 설정하는 것,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니다는 것, 그리고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교사가 특정 정당의 주장을 주입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37번째, 고종의 교육 입국 조서입니다.
혹시 서울시 교육청이 또 이렇게 옛날 문헌을 뒤져서 출제를 할까 하는 생각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출제를 하면 상당한 논란이 있겠지만 실제로 몇 년 전에 행정고시에서 나왔었던 지문입니다. 네, 이게 고종이 만든 교육입국 조서입니다. 옛날 사람이 쓴 것 치고는 지금 현재에서도 교육적으로 적용될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백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라를 굳건하기 매우 어렵다. 세상 형편을 돌아보면 부유하고 강성하여 독립하여 옹시하는 여러 나라들은 그 나라 백성의 지식이 계명됐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공교육의 중요성을 뜻하는 것이죠. 근대 서양에서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국민이랑 동일한 정체성을 형성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교육이 등장했는데 이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고종은 나라 발전을 위해서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보시면 서명과 실용의 분별을 먼저 세워야 될 것이다. 책을 읽고 글자를 익히어 고인의 찌꺼기만 주워 모으고 시대의 형국에는 어두운 자는 문장이 고금보다 뛰어나더라도 쓸모가 전혀 없는 서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뭔가 실용적인 지식, 그러니까 쓰이지도 않는 고리타분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 쓰고 뭔가 익혀볼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길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시면 덕양이란 것이 있고 체양이란 것이 있고 지양이란 것이 있는데 정리하자면 지덕체입니다. 그러니까 전인 교육을 상당히 중시했다는 것이죠. 이 또한 현대 교육에 있어서 줄 수 있는 메시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심리적 감성 역량, 자기 관리 역량, 다양한 역량들이 추구하는 것이 전인적인 인간을 기르는 것이죠. 입시 위주의 교육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지덕체를 지닌 전인적인 인간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38번째. 세계시민교육입니다. 세계시민교육도 민주시민교육과 맥을 같이 하는 교육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다가 세계화 이슈에 대한 이해력, 다문화에 대한 존중력이 더해지면 그게 세계시민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시민교육의 방안을 질문하면 일정 부분 아까 말씀드린 민주시민교육의 방안에서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민주시민교육 만능 틀로 토론 토의를 말씀드렸는데 약간만 바꿔서 세계화 이슈에 대한 토론 토의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나쁘지 않은 답안이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괜찮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률이 높고 국제 결혼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문화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첫째, 자기 문화에 대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둘째,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39번째입니다. 학급 경영 관련 문제가 나오면은 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생각해 두었습니다. 일단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만 너무 존중을 하다 보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만 중시하게 되면 개인의 개성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절충이 필요한데 타인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벽을 허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관련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40번째. 자사고나 특목고 폐지 관련 문제가 나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 같은 경우에는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교육청의 방침과 동일하게 찬성의 입장에서 답안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교육의 양극화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 수준 상위 20%인 학생들이 많이 진학했고요. 일반계 고등학교와는 정말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될 수 있는 통로로 교육이 이용된다는 점을 말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의 사회화와 관련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학교를 벗어나 사회인이 되면 누구도 자기와 유사한 환경의 사람들하고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조건과 특징을 지닌 사람들과 부딪히고 어울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만약 비슷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친구들과만 생활을 하면 다양성이 부딪히는 세상에서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40가지 키워드 그리고 만능 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임용고시 관련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요. 2차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이상 저는 마음대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